먼저 이준석 후보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는 꼭 자기 지식 자랑하러 여기 나온 거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하나 묻겠습니다. 이념의 문제로 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바라보는 것은 누가 그렇게 이념의 문제로 봅니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후보님 공약집 어디에도 기후 공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관위에 제출된 10대 공약을 샅샅이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 날 시민단체가 재생에너지 관련 질의를 했을 때도 후보님은 답변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청년을 대표한다고 하면서 미래 세대가 가장 관심을 갖는 기후 공약을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희는 당 차원에서 총선 때부터 당 공약으로 네. RE100과 그리고 CF100과 같은 국제적인 기준이 있는 환경 규제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잘 쫓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저는 기후 환경에 대해 가지고 젊은 세대가 가진 방향성이 딱 이것이다라고 우리 권영국 후보님께서 규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저와 김문수 후보가 나눴던 대화 같은 것들도요. 충분히 젊은 세대의 공감을 사고 있는 경우도 있고 특히 거기에 더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지난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인 행동 때문에 이념적이라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구를 살리겠다라고 나서고 있는데 그것을 이념 문제로 치부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지금 기후 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이념 문제로 갈라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러면 당에서 했던 것을 후보 공약에는 하나도 집어넣지 않았을까? 혹시 단일화를 염두에 둔 거 아닐까요?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기후 공약이 없으면 단일화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별칭 하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기후 없는 이준석? 어때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네,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사회적인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기본적인 최소한의 인륜을 다 무너뜨린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데 대해서 시중에서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이 안 된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회 통합을 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 교육을 하고 또 국민들을 통합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공직자로서 가장 부패한 사람, 대장동 비리부터 백현동 비리로 법인카드를 쓴다든지 또 국회에 가서는 국회에서 완전히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서 방탄조끼 입고 방탄 유리하는 거는 좋은데 방탄 입법을 합니다. 국회를 이용해가지고 온갖 법을 만드는데 전부 자기가 재판 안 받으려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그다음부터 재판을 다 중지시킨다. 그리고 자기가 또 유죄 판결을 한 그 대법원장에게 청문회를 하겠다. 특검을 하겠다. 대법원을 아예 싹 바꿔가지고 100명까지 대법원을 늘리겠다. 대법원 결정에 또 승복하지 않으면은 그다음에는 또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받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한테 제가 묻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고 또 국민 통합을 하려면 가정에서부터 좀 통합이 돼야 안 됩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는 아시다시피 지금 자기 형님, 친형님 제가 만났습니다. 저를 하도 보자 그래서 만났는데 그때 정신병원에 하도 보내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했는데 이 형님을 바로 이 성남시장으로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형수님하고 욕을 하고 다투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래서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국민 교육을 하고 어떻게 그러면 지도자가 돼서 가정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통합시킬 수 있겠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 답하시고 네. 지금 권영국 후보 손 드셨으니까 잠시 후에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말씀에 답을 드리기 전에 한 말씀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통합을 방해하고 있는 가장 큰 요소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가장 최고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헌정 질서를 파괴한 이 내란 사태입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인권을 말살하고 장기 집권을 군정을 하려고 했던 이 시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이런 일이 다시 또 계속될 것입니다.
아마 김문수 후보가 소속한 국민의힘 또 김문수 후보도 탄핵에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또 윤석열 내란 수계를 비호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명확하게 좀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번 6월 3일 선거다. 김문수 후보 역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라는 점을 우리 국민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권영국 후보. 아니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한 답을 좀 드리면 저희 집안 내에 내밀한 문제,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형님이 그 폭언을 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라고 제가 따진 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뭐 그 점은 제 소양이 부족 또 수양이 부족으로 제가 사과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죠. 이건 우리 집안 내에 내밀한 사적 문제인데 굳이 따지자면 본인은 갑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 소방관한테 전화해서 나 김문수인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김문수 후보한테 이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 제가 아니 잠깐만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주도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 시간 총량제 좀 알고 토론이라서 하세요. 시간 총량. 주도권 토론은 잠시 후에 있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내란 수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비호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절할 생각 혹시 없는지 그리고 지금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극우 세력들과 여전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 보이는데 최소한 그걸 단절해야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광훈 같은 극우 세력과 단절할 생각은 없는지 이 두 가지를 좀 묻고 싶어요. 제가 거꾸로 묻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진보당하고 같이 연합 공천을 해가지고 울산 북구에도 국회의원 당선시켰죠. 진보당의 이석기 바로 통진당 후예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내란이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뭐 어디 누구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의석을 나눠줬습니까? 국민의힘이 어떤 내란 세력하고 어떻게 했다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바로 통진당의 후에 진보당에게 국회 의석을 울산 북구를 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완전히 지금 북한을 옹호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피하신 걸로 보면 단절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고 또 그 전에 지금까지 하신 발언들을 보면 여전히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극우 세력을 비호하는 정광훈 목사가 감옥을 갔을 때 눈물을 흘린 그런 관계를 여전히 청산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뭐 눈물을 흘리는 거는 정광훈 목사 가서 무슨 눈물을 흘리는지 그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또 계속 여기서 하시면 눈물이 난다라고 한 영상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허위 사실 유포죄로 또 지금 다시 지금 그 걸리면은 아주 누범, 재범 뭐 개전의 그 여지가 없습니다. 예. 네, 저 두 분 후보 잠시만. 어쨌든 제가 이런 지적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그 혹시 밥 맥티어라고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네. 루카스 차이제 모르시죠? 호텔 경제학의 그 원전이었죠. 네. 한국은행에서 5만 원을 쓰는 법 이거 저 그림표 있는 거 보셨어요? 그거는 호텔 취소하고 보셨어요?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보셨어요? 그거 찾아내려고 고생하셨는데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자, 이 밥 맥티어나 아니면 이거 미하일 슈미츠 살로몬, 루카스 차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100 이야기라고 인터넷에 치면 많이 나와요. 거기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호텔에 누군가 투숙을 하려고 했는데 그 돈으로 $100 또는 100유로로 옆에 이렇게 돌다가 결국 돈이 돌아왔는데 그 고객이 갔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돈의 순환이라는 효과로 외부에서 꼭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경제가 순환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제 그 사례로 이런 걸 쓰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런 예를 들 때 누구도 노쇼 경제학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고요. 자, 바로 이어서 이준석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세요. 예, 이재명 후보님 그 여쭤보고 싶은 게요. 간병비 관련해 가지고 결국 보장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정책을 내셨는데 이 간병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한 연간 15조 정도까지 이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건강보험료가 97조 정도 재정이고요. 지금 추기에 따르면은 2033년 되면은
마이너스 30조 정도로 적자가 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정 갈등으로 잠깐 흑자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구조적으로는 마이너스 30조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그 15조 정도의 어떤 추가적인 간병비 혜택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의 재원 마련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전액이 다 든다고 생각하는 것 전제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럼 어느 정도 비율로 생각하시는지? 저는 우리 의료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간호 간병을 복합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도 대상자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재정 여건에 따라서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요양병원도 이런 간병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정부도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이재명 후보 말씀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데 제가 아까 제시해드린 것이 마이너스 30조 정도의 상황이다. 그런데 마이너스 30조에 허용되는 부분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뭐 당연히 복지라는 것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이고 혹시 그럼 지금 건강보험료 나가는 것 중에서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하는 혹시 지적할 만한 부분이 있으신지 그게 없다면은 그냥 건강보험료를 지금 한 100조에서 16조 정도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각자 내는 비용이 한 16조 늘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대답해도 될까요? 예, 대답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의료보험 재정 지출 중에서 예를 들면 지금 의료 쇼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무제한적으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게 있고 아주 경증이고 간단하게 진료할 수 있는데도 다 병원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 부분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통제들을 좀 하면 상당 정도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줄일 수 있는 게 2조 원 정도, 3조 원 정도로 얘기합니다. 의료 쇼핑이라 얘기하시는 거는 뭐 365일 중에 366번 이상 외래 진료를 가는 분들이든지 이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분들은 이미 제도가 개정되어서 자부담률이 90%까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현실적인 재정 대책 있으십니까?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2, 3조 규모라니까요. 그거라도 크지 않습니까? 15조 하신다면서요, 방금 전에. 내가 언제 15조 한다고 했어요?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셨죠. 간병비 몇 프로까지 그럼 지원하실 예정입니까? 자, 이준석 후보의 특성이 그런 것인 것 같은데 상대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걸로 전제를 해가지고 15조는 본인이 주장한 거죠. 저는 그중에 일부를 절감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15조를 어떻게 마련하겠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0조인데 어디가 여유라는 것이 한번 설명해 주셔야죠. 예. 그럼 다시 30조 쓸까요? 아니요. 제가 보충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규칙을 좀 지키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얘기하십시오. 그 시간이 끝나버렸네. 네, 계속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이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는 양보하고 조정하고 타협을 하는 과정인데 상대가 하는 말들을 왜곡하거나 특정 부분을 빼가지고 짜집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시비를 건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안 하시면 좋겠고 저는 건보 재정이 매우 어렵다. 지금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지만 저는 그 낭비적 요인들을 최대한 찾아내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까 그 문제를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게 15조라고 단정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15조를 만들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예, 건강보험 재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33년까지 마이너스 30조가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보통 입원료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0% 정도의 만약에 자부담률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나머지 60% 정도는 아마 지원일 테고 네. 15조 중에 최소한 9조 정도는 지원이 되는 상황일 텐데 그 퍼센트를 계속 얘기 안 하시는 거는 어떻게 얘기해도 지금 말씀하신 계획에 비해 가지고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이미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건강보험료를 그럼 그에 걸맞게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질문 드리는 건데 올려야 됩니까? 그 전에 우리 이준석 후보는 언제나 그러신 것 같아요. 뭐 문제 지적을 예를 들면 과잉되게 아니면 왜곡되게 지적을 막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대안은 뭔지 먼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의료 건강보험료는 안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만 필요할 때는 올리는 경우도 있겠죠. 질문인데 제 주도권 질문인데 자, 이준석 후보 1분 41초 남았는데 한 후보에게만 질문하셨던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 시간 정해진 건 좀 지켜주시는 게 좋지 않아요? 아니, 지금 사회자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30초가 남았잖아요. 네. 저한테 질문을 역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룰상. 질문도 답의 일부예요. 네, 답변 계속하시면 됩니다. 글쎄 이 토론이 쉽지가 않네요. 그 중간에 좀 안 끼어들면 좋겠어요. 말할 때. 결국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것에 대해 가지고 답은 안 하시고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해야 된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훈계하듯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재원 마련 대책 하나도 없이 이런 것들을 계속 열거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는 권영국 후보. 네, 아니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한 답을 좀 드리면 저희 집안 내 내밀한 문제,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형님이 그 폭언을 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라고 제가 따진 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뭐 그 점은 제 소양이 부족 또 수양이 부족으로 제가 사과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죠. 이건 우리 집안 내의 내밀한 사적 문제인데 굳이 따지자면 본인은 갑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 소방관한테 전화해서 나 김문수인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김문수 후보한테 이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 제가 아니 잠깐만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주도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 시간 총량제 좀 알고 토론이라서 하세요. 시간 총량. 주도권 토론은 잠시 후에 있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두 번째로는 지금 단일화 논란이 많은데 저는 이번 내란 극복이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이준석 후보께서는 이 내란 세력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지 또 극우 세력에 대한 입장은 또 어떤지 결국 저는 이 후보께서 내란 세력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근데 당권을 주겠다든지 총리를 맡겨주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단일화, 이 내란 세력 후보와 단일화 할 건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거 뭘 또 거래를 하는 거 이런 거 불법 아닌가요? 저는 결국 이재명 후보가 음모론적이고 세상을 참 삐딱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엄이 터졌을 때 아마 귀당에 계신 분들께 아마 여쭤보면 알 겁니다. 저는 귀당에 있는 의원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 몇 명이 들어갔냐. 제가 택시를 타고 국회 쪽으로 이동하는 와중에도 계속 물어봤고요. 그래서 170명 가까이 들어갔다는 것을 보고 안심해서 저는 밖에서 그러면은 여기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당함을 항의하겠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계속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에서 국회의장 비서실에도 연락해가지고 여기 밖에 지금 4명 정도 의원이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와서 우리를 들어가게 해달라라는 요청까지 했고 실제로 그분들이 오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계엄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서 탄핵 판단을 내리면서 결국 이런 것들이 증거자료로 쓰인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천하람 의원실에 저와 막역하게 지내는 비서관에게 그 얘기를 했을 시점은 이미 표결이 끝난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한 시점이 표결 한 5분, 4분 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과 소통까지 해가면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저는 밖에서 못 들어간 의원들과 같이 들어가겠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비난하는 의도를 저는 잘 모르겠는 것이 민주당에도 진입하지 못한 의원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럼 이재명 후보의 논리대로라면은 계엄을 막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삐딱한 생각으로 우리 당 의원 보는 시각과 다른 당 의원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갈라치기하고 우리 편 아니면 다 적이라고 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깝고요. 저는 국민의힘의 이야기에 대해 가지고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단일화에 관심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냥 본인의 망상 속에서 계속 그것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중요한 정책을 물어봐야 되는 자리에서 자기 궁금증 해소하러 나오신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은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줄 거라 봅니다. 네, 제가 정리삼아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거기서 말다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의결 정족수가 충분하니까 계속 싸우고 있겠다. 이건 저는 국민들께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과가 결국은 나오겠죠. 그때 가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이준석 후보한테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계엄 해제하는 거 정말로 중요했는데 12월 4일 날 새벽에 12월 4일 3일 밤이죠. 다른 사람들은 전부 국회 담을 넘어서 정말 들어가 전부 계엄 해제에 참여했는데 본인은 왜 담을 넘어가자는 그 참모 보좌관이 넘어가자고 했는데 뭐 어떻게 야단을 치면서 쉽게 거의 폭언을 하면서 계속 말다툼을 하면서 결국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결국 싸우는 척하면서 결국은 실제로는 계엄 해제에 반대한 거 아니냐. 그거 담 넘어가면 되잖아요. 왜 안 했는지 일단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단일화 논란이 많은데 저는 이번 내란 극복이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이준석 후보께서는 이 내란 세력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지 또 극우 세력에 대한 입장은 또 어떤지 결국 저는 이 후보께서 내란 세력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근데 당권을 주겠다든지 총리를 맡겨주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단일화, 이 내란 세력 후보와 단일화 할 건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거 뭘 또 거래를 하는 거 이런 거 불법 아닌가요? 저는 결국 이재명 후보가 음모론적이고 세상을 참 삐딱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엄이 터졌을 때 아마 귀당에 계신 분들께 아마 여쭤보면 알 겁니다. 저는 귀당에 있는 의원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 몇 명이 들어갔냐. 제가 택시를 타고 국회 쪽으로 이동하는 와중에도 계속 물어봤고요. 그래서 170명 가까이 들어갔다는 것을 보고 안심해서 저는 밖에서 그러면은 여기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당함을 항의하겠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계속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에서 국회의장 비서실에도 연락해가지고 여기 밖에 지금 4명 정도 의원이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와서 우리를 들어가게 해달라라는 요청까지 했고 실제로 그분들이 오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계엄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서 탄핵 판단을 내리면서 결국 이런 것들이 증거자료로 쓰인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천하람 의원실에 저와 막역하게 지내는 비서관에게 그 얘기를 했을 시점은 이미 표결이 끝난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한 시점이 표결 한 5분, 4분 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과 소통까지 해가면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저는 밖에서 못 들어간 의원들과 같이 들어가겠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비난하는 의도를 저는 잘 모르겠는 것이 민주당에도 진입하지 못한 의원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럼 이재명 후보의 논리대로라면은 계엄을 막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삐딱한 생각으로 우리 당 의원 보는 시각과 다른 당 의원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갈라치기하고 우리 편 아니면 다 적이라고 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깝고요. 저는 국민의힘의 이야기에 대해 가지고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단일화에 관심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냥 본인의 망상 속에서 계속 그것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중요한 정책을 물어봐야 되는 자리에서 자기 궁금증 해소하러 나오신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은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줄 거라 봅니다. 네, 제가 정리삼아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거기서 말다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의결 정족수가 충분하니까 계속 싸우고 있겠다. 이건 저는 국민들께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과가 결국은 나오겠죠. 그때 가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내란 수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비호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절할 생각 혹시 없는지 그리고 지금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극우 세력들과 여전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 보이는데 최소한 그걸 단절해야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광훈 같은 극우 세력과 단절할 생각은 없는지 이 두 가지를 좀 묻고 싶어요. 제가 거꾸로 묻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진보당하고 같이 연합 공천을 해가지고 울산 북구에도 국회의원 당선시켰죠. 진보당의 이석기 바로 통진당 후예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내란이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뭐 어디 누구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의석을 나눠줬습니까? 국민의힘이 어떤 내란 세력하고 어떻게 했다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정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바로 통진당의 후에 진보당에게 국회 의석을 울산 북구를 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완전히 지금 북한을 옹호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피하신 걸로 보면 단절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고 또 그 전에 지금까지 하신 발언들을 보면 여전히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극우 세력을 비호하는 정광훈 목사가 감옥을 갔을 때 눈물을 흘린 그런 관계를 여전히 청산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그런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뭐 눈물을 흘리는 거는 정광훈 목사 가서 무슨 눈물을 흘리는지 그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또 계속 여기서 하시면 눈물이 난다라고 한 영상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허위 사실 유포죄로 또 지금 다시 지금 그 걸리면은 아주 누범, 재범
그 뭐 개전의 그 여지가 없습니다. 예. 확인해 네, 보십시오. 저 두 분 후보 잠시만요. 이재명 후보에게 네. 말씀드리는데 이재명 후보께서 지난 작년 1월 달에 부산에 가셔서 불행하게도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는데요. 저도 절대 그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산대병원의 권역외상센터가 전국 1등의 병원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 본인께서 그때 부산대병원이 전국 최고 등급의 외상센터인데 서울대병원으로 옮기셨는데 이 과정에 또 이제 헬기를 타고 오셔가지고 네. 굉장히 이게 황제 헬기 아니냐. 저 사람 대통령 되기 전에 완전히 황제 행세를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저렇게 좋은 지방병원을 두고 왜 그러면 서울대병원으로 가느냐. 또 본인이 또 만든 성남의료원 또 있어요. 또 거기는 안 가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자랑하고 이게 자신의 최대 치적이라고 하는 성남의료원도 안 가고 또 서울대병원은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좀 해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뭐 이런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우선은 그 성남의료원은 왜 안 가느냐. 성남의료원은 아마 혈관 수술하는 그런 인력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검토를 못 해봤고요. 제가 서울대병원으로 가게 된 것은 일단 우리 가족들이 결국 장기간 입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 근처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또 의료진이 그러면 서울대로 후송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야 뭐 그렇게 다치고 누워 있을 때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죠. 그런데 첫째는 그럼 본인이 성남의료원을 그렇게 자랑하고 이게 최대의 치적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본인이 그 위험에 큰 상처는 아니고 뭐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 성남의료원이 그것도 못할 정도 의료원인가. 성남의료원을 만든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네. 그렇게 볼 때 그러면 제대로 이 성남의료원을 알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선 어떻습니까? 성남의료원은 일반 병원들이 하지 않는 공공의료에 중점을 둔 병원이어서 이거는 뭐 그때 당시에 혈관 수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제가 판단할 수 없고요. 두 번째로는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잠깐 네. 네. 네, 하세요. 네, 가능한 기회를 좀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뭐 간단한 수술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동맥은 1mm를 벗어났고 정맥은 67%가 잘려서 1mm만 더 깊이 들어갔거나 옆으로 들어갔으면 사망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지역에 있는 의사들이든지 부산대병원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중증 외상센터, 권역별 외상센터가 있는데 부산대병원은 모든 수술 준비도 다 해놓고 자기들이 계속 1등급을 받고 있는 참 좋은 병원인데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헬기 타고 그냥 나 간다 이렇게 하니까 그 지역에서 의료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허탈하고 정말 굉장한 그런 모욕을 느끼고 우리 여기서 과연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공허하고 허탈한 생각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셨는지요? 네. 부산 시민들이나 부산 의료진들이 그런 좀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꼈을 그 점에 대해서는 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제가 아쉽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거는 가족들이 가까이서 개호를 하고 싶다라는 이제 의견을 냈다고 하고 저는 뭐 쓰러져 있었으니까요. 의료진들이 이건 가족들의 요구도 있고 서울대 병원으로 후송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했다고 하니까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후송을 하더라도 그럼 꼭 헬기를 타고 와야 되느냐? 그렇게 중증이고 그렇게 위험하냐? 그렇게 위험해서 헬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면 부산에 그대로 계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누가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부산대병원이 전국 1등인데 거기도 싫다 그러고 가족을 찾아서 가는데 그러면 뭐 지방 가서 다친 사람 전부 헬기 타고 자기 가족 옆으로 서울도 다 가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우리 국민들과 의료진을 허탈하게 하고 특히 지역 균형 100번 이야기해봐야 본인의 행동으로 실천 자체가 지역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전장현 관련해서 지하철 시위라는 과정에서 정말 4호선을 타는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시민들의 발을 묶어가지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니냐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갑론을 박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동덕여대에서 공학전환 논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 중에 일부가 자신의 학교를 기물을 파손하고 그리고 락카치를 해가지고 학교를 거의 쓰지 못할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민주당이 매번 등장해서 여기서 그런 행위를 한 분들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인 옹호를 해왔다는 겁니다. 어제 한 기사가 보도됐는데요. 민주당 교육위 소속 의원 3분과 보좌진 1분이 이준석이 왜 거기에 오겠느냐, 이준석이 동덕여대 왜 방문하게 허용해줬느냐 라면서 동덕여대를 다그치고 그래서 동덕여대 측에서 결국엔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학생들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지 형사고발 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풀어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겠다 등 여러 가지 압박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저는 사실 전장현이나 아니면 이런 동덕여대 폭력 사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보는데 민주당이 자신들과 뜻이 비슷하면은 이런 식으로 개입해가지고 정치적 권력으로 책임을 면해주는 이런 상황. 여기서 법 질서가 바로 서겠느냐,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하게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주도권 토론에 답변하도록 할게요. 지금 답하기는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럼 권영국 후보께 제가 똑같은 질문을 그러면은 드리겠습니다. 권영국 후보님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사회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만약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옹호하는 스탠스를 취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예,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전작년의 시위가 왜 발생했는지, 동덕여대 여학생들의 시위가 왜 발생했는지 그것을 먼저 물어야 됩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 이준석 후보는 결과에 따른 갈등 사항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게 말씀해 주시죠. 사회통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데요? 그래서 다른 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일당 11만 원이 돼도 이주노동자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럼에도 이준석 후보는 이주노동자에게 차등임금제,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다르게 설정하자고 공약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농촌 현실에 맞는 정책입니까? 우리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고용법 22조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차별을 금지합니다. 알고 계시죠? 1998년 비준한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ILO 협약에서도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약은 명백한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협약 위반입니다. 어떻게 이런 공약을 낼 수 있습니까? 저는 공약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엔 ILO 컨벤션 111조, ILO 협약 111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1964년도에 이것을 비준한 뒤에 TFWP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지고 외국 노동자에 대해서는 규정을 완화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법 얘기하셨는데요. 당연히 법 개정을 상정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권영국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임금의 최저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최저임금을 낮춘다고 해가지고 안 오던 사람이 온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는지가 우선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 해주셔야 됩니다. 임금을 차별. 자,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현재 OECD 국가 중에도 외국인이라고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한 나라가 있습니까? 최저임금 제도가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한 나라가 있습니까? 미국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일부 국가에서 시도했다가 이 내국인 일자리를 뺏는다고 폐지한 제도입니다. 아니, 제가 아시겠습니까? 미국 말씀드렸는데 왜 미국이 아니라 OECD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외국인하고 내국인을 차등하는 데를 있느냐고 묻는 네, 겁니다. 권영국 후보 시간 다 쓰셨습니다. TFWP 프로그램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캐나다에서 유지했었다고.